쇼팽, 왈츠나 그래. 베토벤 뭐 그치. 스티어주 이런 거 하면은 되게 재미없잖아. 헤비한 OST 치면 갑자기 좋아. 그치. 그런 느낌으로 선조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일단 듣기 좋은 거. 그래, 옛날에 되게 유명한 OST 있었는데 너무 옛날이구나. 장화홍련이었던 것 같은데 가야금인지 검은고인지 엄청 좋은 거 있었거든. 그런 거구나. 그럼 바이올린 애한테는 뭘 하라 그래야 되나? 그건 파가니니 해야지. 그건 너무 저는 혼자 하잖아. 겨울 한번 해보거라 이런 거 해야 되나? 아니면은 비발디 그러니까 그 사계 정도. 그러니까 겨울 한번 해보거라 하고. 그렇구나. 근데 막상 시키면 또 잘 열심히 안 되더라고요. 당연하지. 그거 그때부터 그냥 배경음악인 거야. 그리고 시끄러우니까 그만하라고. 그런 얘기는 안 하니? 엄마 아빠가 오히려 말려요. 그만하라고. 그런 거는 그 현악기는 맨 짧으니까 그런 말. 저번에 PD 한번 보러 가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제 집에 오셨는데 불었더니 한 3초 정도. 그래도 너네들은 되게 착하다. 하란다고 해주고. 들어. 아, 근데 거기에서 벗어날 할 수는 없죠. 왜? 그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특권이잖아. 한없이 까칠하고. 아니 돈 받잖아요. 역시 돈 앞에 까칠해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자본주의. 그랬겠지. 아이유도 안 나갔을 땐 노래 부르지 않았을까? 친척들 앞에서. 너 연습생이라며 그러면서. 그렇구나. 너네들은 그럼 너는 악기 들고 가는 거야? 공연 가는 거야? 대구로?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와야죠. 그 큰 걸? 네. 너도 충청도 들고 가니? 충청도 또 양반의 지역 아니야? 거기는 한 번도 안 들어가봤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있어요. 그래? 할머니께서 양금, 푸금, 검은고를 그렇구나. 아니, 집에 왜? 검은고가 있는 집 그러니까 옛날에 상상할 수 없어. 할머니가 제가 사셨을 때 미친 음악 교습소를 두고 그러니까 사장님이셨죠. 원장은 거기에 이제 레슨생들을 고용해 갖고 애들을 그렇구나. 역시 집안 분위기라는 게 어쩔 수가 없어.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고 악사 집안에서 악사 나는 거지. 너네 집도 그러니? 그럼 이제 너네 자식들이 악사 집안에서 악사 나는 거지. 저희도 싹 다 반대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는 대학교를 안 나오셨지만 국문과를 가는 게 꿈이었대. 그래서 나는 국문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 그냥 그 가장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과가 국문과인 것 같아서 간 거지. 근데 국문과 싫어하잖아. 내 때도 국문과 싫어했거든. 거기 나오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근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야. 은근히 좋아하는 거야. 아, 왜 좋아하지? 했는데 자기 꿈이었던 거지. 국문과 가는 게. 이상한 꿈을 꾼 거지. 아무튼 중략 부분을 보면 아파트에 입주할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빈민촌이니까 당연한 거지. 나는 노비매매 문서를 조판하면서 노비매매 문서는 사라졌지만 가난이 되물림됨을 인식한다. 이게 되게 여기도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중략 부분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노비매매 문서가 노비제도가 언제 사라졌게? 가복이에요. 가보개혁 때 공노비가 사라졌지. 노비매매 문서가 사라졌다는 건 사회적 신분은 없어진 거야. 그런데 가난이 되물림된다라는 건 경제적 신분이 나타난 거고, 사회적 신분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신분,
세습되는, 신분은 세습되는 거니까 경제적 신분이 나타났다. 이게 산업사회의 특징이란다. 그러니까 이 산업사회의 특징이라는 건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형식적 평등과 실질적인 불평등을 뜻해. 그러니까 옛날에다 여기 한티역인가? 내가 여기 해줬었니? 한티역 앞에서 학원 했을 때 한티역 앞에서 학원 했는데 이렇게 큰 도로 하나 있고 한티역 어떻게 생겼는지 아니? 엄청 큰 도로가 하나 있고 여기에 먼 아파트가 있고 여기에 먼 아파트가 있었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아파트가 있었는데 내 학원 여기 있었는데 근데 이 두 아파트 중에 어떤 게 좋은 건지 생각이 안 나는데 좋은 아파트 아줌마가 전화 왔었어. 이 안 좋은 아파트 애랑 같은 반에 넣지 말라고. 근데 둘 다 개비싼 아파트들이잖아. 근데 이 아파트 애랑 내 애랑 같은 반에 넣지 말라고. 둘이 되게 친했거든. 그래서 네? 그랬지. 나는 알 수 없는 강남에서도 대치동하고 뭐 청담동하고 나누고 뭐 이런 걸 나눈다는 걸 몰랐었거든. 그때는. 거기 사는 애들이랑 그거 앞에 사는 애들이랑 나누는 그래? 아니 여기도 개비싼 동네잖아. 아무튼 그걸 몰라서 네 하고 안 나눴거든. 둘이 너무 친해서. 근데 결국에는 그만두더라고. 나눠주는 학원으로 갔나 봐. 그래서 나 같은 지방 출신은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 그랬어. 그것이 산업사회의 특징이다. 그리고 고생만 하다가 죽은 친구 명희, 열심히 일하다가 건강이 나빠진 아버지와 그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에 매달리게 된 가족의 모습을 떠올린다. 학교를 영수 얘기하는 거니까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그만두고 생산직 노동자가 된 거지. 그 와중에 아버지는 자신이 3년 반 전에 서커스단에서 일하려고 했던 것을 어제 일처럼 이야기하고 나는 아버지에게 병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상이 아니구나 하고. 나는 아버지가 놓고 간 책을 읽고 있었다. 그것은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이었다. 그거는 먼 미래를 다루고 있어서 현실성이 없는 세계를 다루고 있다. 영희는 온종일 펜지꽃 앞에 앉아 줄 끊어진 기타를 쳤다. 최후의 시장에서 사온 기타였다. 내가 방송통신고교의 강의를 받기 위해 라디오를 사러 갈 때 영희가 따라왔었다. 방송통신고니까 지금도 있거든.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가 EBS인가 채널이 하나 있나? 그럴 거야. 유튜브도 있어.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면서 학위를 따는 거지. 보통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학교 학위가 필요할 때 이런 혹은 뭐 그 아주 오래된 뭐 힘들었던 학업을 잊고 싶었던 그런 꿈 같은 것들을 이제 채우려고 다니는 학교인데 지금은 TV나 인터넷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라디오였던 거지. 공부의 수단이었던 거. 근데 이 공부가 뭐냐? 이 사람에게는 꿈인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일상이지만 꿈과 희망이었다. 영희가 따라왔었다. 쓸만한 라디오가 있었다. 그런데 영희가 먼지 속에 놓인 기타를 들어 퉁겨보는 것이다. 이 기타가 영희에게는 꿈이었던 거지. 낭만을 즐기고 싶었던 거야. 순수한 애였으니까. 영희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기타를 쳤다. 긴 머리에 반쯤 가려진 옆얼굴이 아주 예뻤다. 이렇게 계속 뭐 드문드문 예쁘다라는 그런 묘사가 나와.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가족에게 굉장히 예쁜 여자가 있는 건, 자식이 있는 건, 혹은 뭐 가난한 집안 출신의 아주 예쁜 여자는 예전에는 좋지 않았었어. 그게
뭐 연예인이라도 되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청나게 기구한 삶을 보통은 살아갈 수 없단다. 여기저기 휘둘리고 뭐 그 가능성이 없는 삶을 사니까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얼굴이 예쁘면. 그런 인물이 영희 말고 이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도 한 명 더 나오거든. 영수의 여자친구였는데 이 영수의 여자친구는 영수가 공부를 계속해서 큰 회사에 가기를 원했었어. 근데 영수가 이렇게 되니까 헤어진 거야. 헤어지고 나서 이 여자애가 뭘 했지? 처음에는 다방 여자 종업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뭔가 딴 일을 하다가 골프 캐디를 하게 돼. 근데 할 때 그 직업을 바꿀 때마다 다른 돈 많은 남자를 만나서 계속 애를 낳는 거야, 얘가.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살을 하거든. 그런 게 또 70년대 예쁜 애들의 그 슬픈 운명, 비극적 운명 같은 거였던 거지. 영희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고. 나는 먼저 골랐던 라디오를 살 수 없었다. 좀 더 싼 것으로 바꾸면서 영희가 든 기타를 가리켰다. 그러니까 이 집은 가족에는 끈끈한 거니까 여동생을 위한, 동생을 위한 뭐 배려 같은 것입니다. 너는 너의 꿈을, 나는 나의 꿈을 뭐 쫓아보자 라는 그런 거지. 그 라디오가 고장이 나고 기타는 줄이 하나 끊어졌다. 이게 요런 건 암시라고 할 수 있어. 영수와 분위기 암시는 아니고 미래를 암시하는 거지. 영희의 꿈이 좌절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줄 끊어진 기타를 영희는 쳤다. 근데 계속해서 꿈을 추구하고 간직하고 있다. 나는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을 아버지는 개천 너머 주택가에 사는, 그러니까 이건 부촌이래, 부촌. 부촌에 사는 젊은이에게서 빌렸다. 그의 이름은 지섭이었다. 지섭은 밝고 깨끗한 주택가 3층 집에서 살았다. 지섭은, 근데 이 집은 어떤 집이었니? 작고 그 벽돌 공장의 굴뚝이 그늘을 만드는. 나의 집이요? 응, 그치. 나의 집. 나의 집은 작고 그늘진 집인 거지. 이렇게 비유가 또 되는 거지. 지섭은 그 집 가정교사였다. 그러면 얘는 부자인 애인가? 엘리트이기는 하지만 부자는 아닌 거지. 이 가정교사다라고 하는 거는 부촌에 사는 빈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옛날에는 가정교사와 가정부가 있었으니까 그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현관문이 있으면 여기 가정부 혹은 가정교사의 방이 따로 있었어. 요즘도 가끔 옛날에 지어진 집 가보면 문 바로 앞에 방이 있는 데 있거든. 그 넓은 집 가보면 그럼 전부 혹은 운전기사가 대기하는 곳 이런 데지 여기가. 아버지와 그는 서로 통하는 데가 있었다. 어떤 게 통하냐면 첫 번째 현실 도피. 책을 빌려줬으니까. 두 번째 소외계층. 이렇게 공통점이 있었다. 지섭이 하는 말을 나는 들었다. 그는 이 땅에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제 없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밑에 쭉 나오지만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기 때문에. 왜? 아버지가 물었다. 지섭은 말했다.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이기심이겠지.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인정이 사라졌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날 전통사회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지.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이 죽은 땅이라는 이 표현이 단적으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현실을
요 당시의 사회를 단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무엇이냐? 그러면 죽은 땅인 거지. 인정과 배려가 없는 땅, 이기심과 냉혹함만 있는 땅, 요 땅이 죽은 땅이다. 불안한데? 아까 영상을 찍다가 중간에 핸드폰이 꺼져 버렸어. 이런 경우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꽂아 놓은 거지. 버틸 수 있을 줄 알았지. 나 혼자 집에서 아이패드 켜놓고 이렇게 혼자 떠들면서 미줄 긋고 이런 거 하기 싫은데 너무 민망하거든? 아무도 들어오지 마 하고 이렇게 미줄 긋고. 내가 그럴 나이가 아니란다. 안타깝게도. 우리 집에 귀멸의 칼날 피규어가 무려 15개가 있지만 나 맨날 현실 도피해. 어제도 했어. 크라임 씬을 보면서. 그럴까? 귀멸의 칼날 애들을 쫙 늘어놓고 어디까지 했지? 그렇다. 하긴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해서 하긴 이것은 깨달음과 동의다.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가난했지만 성실했던 거지.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그럼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법을 어긴 적 없으세요? 없어. 법도 잘 지키고 정의롭게 살았다.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올렸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이거. 그치. 열심히 착하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가난인 거야. 악당들은 부자로 사는데. 이게 바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걸 예로 들면 하루에 한 8시간씩 혹은 뭐 하루에 한 10시간씩 이렇게 2교대, 3교대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동량과 강도하고 그 공장의 주인, 공장주 혹은 사장이 하는 노동의 강도하고 따져봤을 때 노동자들의 노동의 강도가 훨씬 셀 거야. 훨씬 긴 시간을 일을 하고. 그런데 노동자들이 벌어주는 돈의 대부분을 사장이 가져가잖아. 이런 게 부조리하다라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얘기했단다. 그 입장인 거야. 이때가 한창 그게 유행이던 시절이거든. 이때가. 지금은 그것도 낡고 좀 틀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근데 그렇잖아. 땅 하나 있다고 공장 하나 있다고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건 뭔가 좀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됩니다. 현실에 대한 비판. 근데 현실이 잘못됐으니까 고치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지. 거의 무정부주의자처럼 염세적이지. 세상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해서 염세적이. 세상을 지겨워하고 진려한다라는 의미야. 염세적이다라는 건. 떠나다니 어디로? 달나라로. 이 달나라는
현실과 대조적인 공간이고, 그러니까 사실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야. 근데 이 공간의 특징은 무엇이냐? 낙원인 거지. 이상적 공간이고, 이상적 공간이니까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이지. 얘들아, 어머니의 불안한 음성이 높아졌다. 나는 책장을 덮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버지를 찾으려고. 아버지를 찾기 위한 거야. 영호와 영희는 엉뚱한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나는 방춧가루 나가 곧장 하늘을 쳐다보았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그 맨 꼭대기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바로 한 걸음 정도 앞에 달이 걸려 있었다. 이 달이 바로 어디 있어? 달. 이 달이 바로 이 달이지. 아빠가 생각하는 이상세계. 아버지는 퓨레침을 잡고 발을 앞으로 내밀었다. 그 자세로 아버지는 종이비행기를 날렸다. 종이비행기도 마찬가지지. 종이비행기 역시 언젠가는 혹은 굉장히 쉽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종이비행기도 떨어지는 것이 결국 추락하는 운명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종이비행기가 추락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꿈의 좌절될 것이다. 난쟁이 가족은 결국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영희는 그날 집을 나간다. 난쟁이 가족은 사라진 영희를 찾아다니느라 행복동을 떠나지 못하다가 집을 강제 철거당하고 지섭은 철거에 항의하며 다투다가 상처를 입고 끌려간다. 투기업자를 따라 집을 나갔던 영희는 그와 가까이 있다 몰래 그의 금고에서 입주권과 돈을 꺼낸다. 그리고 행복동으로 돌아와 가족의 입주 절차를 마친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미 벽돌공장 굴뚝 속으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절규하는 것까지가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고, 그 다음 이야기들은 다음 연작소설에서 이어지는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야. 심지어 어떤 연작소설 한 편에서는 그 은광그룹 셋째 아들의 1인칭 시점으로 소설이 진행이 되거든. 그러면 재판정이야. 영수가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지. 자기 삼촌을, 작은아버지를 죽인 걸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원래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저 노동자가 그 재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악마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악마로 이렇게 서술을 해. 그런 연작소설도 있단다. 자, 그러면 또 지금까지 읽었으니까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가평 나왔구나. 이거 쭉 넘어가고, 이런 단어들 언제나 우리는 단어에 집중을 해줘야 하잖아. 연작소설, 연작소설이고 중편소설이고 성격은 비판적이고 상징적이지. 상징물이 몇 개가 나오지. 편지꽃도 마찬가지고 기타와 라디오도 그렇고 달나라도 마찬가지지. 그리고 성찰적이다 라는 건 생각을 깊이 한다라는 건데, 1인칭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 1인칭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두드러진다. 그 다음에 주제는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이다. 뻔하고, 특징을 보면 주로 짧은 문장을 사용했다. 간결체다라고도 부른단다. 인물들의 처지나 상황을 제시한다. 근데 이게 짧은 문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수식어가 없으면 돼. 관용어 부사어, 관형사 부사 이런 거 없으면 된다. 난쟁이, 행복동, 달나라 등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주제를 강조하다. 그치? 행복동도 있었지. 이것들이 모두 다 난쟁이는 제목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행복동 작가가 힘줘서 마련한 지역 이름이지. 그리고 마지막에 달나라까지.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종이비행기도 그렇고 이것저것들 네모 쳐준 것들은 모두 다 중요한 소재다.
작품의 짜임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1부는 영수가, 2부는 영호가 해서 영호의 시점으로, 3부는 영희의 시점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답니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서 1, 2, 3부인 거야. 중편소설이니까 굉장히 자연스럽게 바뀌거든. 근데 그 다른 외부 지문까지 나오진 않겠지. 대비되는 소재가 있는데 이거는 후각이라서 후각적 심상을 쓴 건, 즉 감각적 심상을 쓴 건 언제나 중요해. 표현상의 특징으로. 그리고 주머니라는 상징적 소재를 썼지. 이거는 여러 번 문제로 나왔던 거랍니다. 그리고 이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공간의 의미, 잘못 쳤네. 여기 이거 공간의 배치와 그 의미는 이 소설을 해석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늘 굉장히 좋아하는 거거든. 그리고 이 사이에 개천이 있었지. 그리고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이었나? 여기 이렇게 여기였나? 굴뚝이 이렇게 그늘을 또 만들어주고 있고, 그런 공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 상징적 소재 보자. 난쟁이는 빈민계층,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소외, 현대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내가 얘기했나? 언젠가 한 것 같은데. 소외. 낙원구 행복동 반어법이다. 그리고 달나라는 이상향이다. 이 향은 공간을 뜻해요. 공간. 이상적 공간. 현실과 떨어져 있으며 현실을 개선할 수 없는 거지. 달나라가, 달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뭐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건 달의 생김새의 변화와 그 밀물 썰물 뭐 이 정도밖에 없잖아. 사실 현실에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지. 환상적 공간이다. 그리고 1만 년 후의 세계라는 책 제목도 이상적 세계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 이상적 세계일지 아닐지도 잘 모르고, 요거 오기 힘든 세계인 거지. 오기 힘든 세계. 막연한 세계, 막연한 미래인 거야. 난소공에 드러난 현대사회의 문제점, 물질 만능주의다. 이거 물질 만능주의 어디에서 궁극적으로 드러나냐면, 고기 냄새 물어볼 때로 이어지는 거 있잖아.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고 뭐 이럴 때, 이때 물질주의가 꼬맹이의 입에서조차 나오는 거지. 계층이 재생산된다, 혹은 뭐 경제적 신분이 세습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 인간이 도구화된다, 뭐 이런 게 많이 있진 않았지만 인간관계가 단절된다는 것도 나와 있었지. 이기심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렇다. 모두 사회 구조적 문제니까, 사실 사회 구조적 문제,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 이런 것들을 짚어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테고, 그 문제들이 이 소설에서 어떻게 개별화되고 구체화되고 있는지를 연결을 해서 파악해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단다. 자, 그러면 쪽지 시험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자. 6번은 굳이 안 풀어도 돼. 6번 말고 9번. 아니다, 6번도
5번하고 9번은 풀어야겠구나. 5번은 굳이 안 풀어도 돼.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보면, 첫 번째는 이런 표현들.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산업화 도시화, 삶의 기반을 빼앗긴, 뭐 그럴듯한 표현이잖아. 삶의 기반을 빼앗긴 계층의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나머지는, 요거는 줄거리 문제고, 그리고 이런 거 문제 선지로 나올 수 있겠지. 이 시점으로 보는 거,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인지, 3인칭 관찰자 시점인지, 이런 거 구분해줘야 하고, 그리고 요거 부조리함 이라는 단어. 부조리함이 무슨 뜻이야? 합리적이지 않아. 맞아. 이치에 맞지 않은 거야. 이치에 맞지 않아. 상식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아. 이런 게 부조리함이라는 거지. 부조리함이라는 단어. 그리고 9번 문제는 이거 공장 굴뚝의 꼭대기에서 종이 비행기를 날리는 게 의미하는 게 뭐야? 아, 좌절이지, 좌절.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서술형은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좌절은 맞아. 맞지? 좌절은 맞아. 근데 뭐의 좌절이야? 꿈과 희망의 좌절이잖아. 그러면 여기에 꿈에 대한 설명까지 해줘야 완벽한 답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어떤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은 종이비행기가 이런 측면을 갖고 있으니 그 꿈은 종이비행기로 상징화되었는데 종이비행기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꿈이 좌절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야 한다는 거지. 혹은
처음부터 설명하고 있는 선지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좌절이지 하고 공부하는 건 객관식 공부. 이렇게 차근차근 풀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의 이 앞에 문제는 언제나 줄거리 문제잖아. 철거 외국장과 아파트 입주권을 중심으로 행복동 주민이 처한 상황은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인데 그 처한 상황을 정리해보자 할 땐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돼. 마찬가지로 이거 동사무소로 몰려가서 항의하는 상황이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입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주민들은 입주권을 팔아야 하는, 입주권을 팔고 마을을 떠나야 하는 난처한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달나라로 떠나야 한다라고 말한 의도는 현실의 부조리함이다. 현실의 부조리함 때문에 현실에서 살 수 없고 이상향으로 가야 한다. 그러는 거지. 이 작품에서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한 까닭은 뭐야? 사회적 약자. 그치. 사회적 약자를 형상화한 거지. 사회적 약자의 형상화. 혹은 써줄까? 사회적 약자의 형상화. 혹은 사회적 약자의 인물화라고 할 수 있어. 인물로 표현했다. 나공구 행복동으로 설정한 의도는 반어를 통한 강조지. 반어를 통한 강조. 벌써 몇 번째 반복을 하고 있지. 1970년대 산업화 도시화는 사람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악영향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좋은 거 없었을까? 좋은 거 있었을 거야. 어떤 좋은 게 있었을까? 박정희가 그 독재를 하면서 독재를 할 때 사회적 명분이 없으면 그 독재는 오래가지 못하거든. 박정희의 사회적 명분이 있었어. 최소한 삼시세끼는 먹게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지. 소득이 올라갔고 국가의 경제력이 향상됐지. 소득은 상승됐고 경제는 발전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가난을 탈피했는데 우리나라 195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극빈국이었잖아요. 극빈국. 거의 몇십 달러밖에, 그러니까 지금 1인당 소득이 몇십 달러밖에 안 되는 나라였거든. 북한보다도 훨씬 못 사는 나라였었지. 그런데 안 좋은 점이 있지. 첫 번째 안 좋은 점은 이촌, 향도, 도시의 인구 집중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 그렇다. 이런 말들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본 말들이잖아. 이런 것들 정리해주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런 비슷한 보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난쟁이가 쏘올린 작은 공이 1970년대에 이 작품을 썼는데 절박함 때문에. 그런데 이 작품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왔으면 한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이 보기는 일단 독자들이 이 책을 많이 읽었던 건 독자들이 감동과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문학은 그러니까 감동과 깨달음도 주지만 문학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한다 라는 굉장히 큰 특징을 갖고 있단다. 그러니까 난쟁이가 쏘아올린 공의 현실은 거기서 담는 현실은 70년대야. 70년대의 현실인 거지. 그래서 70년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소설이 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요게 아직까지도 2010년대에도 읽히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직도 이 사회 구조적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뜻이고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최소한 부조리함을 알았고 부당함을 알았으면 약자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거나 혹은 약자 편에 서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었을 거야. 그래서 문학은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동시에 문학이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이 보기를 통해서 읽을 수 있단다. 자, 그럼 우리는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는